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에게 버림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 뒤에 모레 명태균 씨가 소환이 되는데 구속을 앞두고 폭로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트럼프 시대가 다시 열릴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에 공들였던 윤석열 대통령, 새로운 미국에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까 긴급 분석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오늘 아침에도 의미심장한 시 한 수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남이 장군의 북정시라는 건데요. 이 남이 장군이 누구냐면요. 세조 시절 여진족 토벌에 공을 세워서 승승장구했지만 세조가 사망한 뒤 모함을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물입니다. 명태균 씨를 남이 장군에 빗대보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딱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노력한 건데 나도 이렇게 버림을 받는구나. 자, 이에 앞서 오늘 오전 8시경 언론에 포착된 명태균 씨는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찍지 마세요. 네, 어떤 내용?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데 그럼 내가 협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예? 윤한홍이가 연락 온 건 맞아요? 그런 거 없어요. 고객님은 사기 아니야. 혐의 제가 그 검찰에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소명할 거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일정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시는데 미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틀 뒤 검찰에 출석하게 될 텐데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명태균 씨가 과연 어떤 자료를 내놓을까?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 전에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에 개혁신당 이기인 수석 최고위원이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이기인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인입니다. 예, 잘 부탁드려요. 네, 이제 기존에 시청자로서 항상 오대영 라이브를 즐겨보다가 이제는 출연자로서 함께 해가지고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오대영 라이브를 즐겨보는 이유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정치와 사회를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그 이유일 겁니다. 저도 그 평가에 누가 되지 않도록 보다 좀 중립적인 시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존의 전성균 최고위원은 벌써부터 지방선거 준비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다른 당에서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찰 소환 조사 앞둔 명태균 씨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죠. 남이 장군의 한시 북정가. 저 내용을 축약하면 모함이다, 억울하다 이런 심경일 텐데 그런 취지로 올렸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남이 장군이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요절한 인물 이렇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좀 비슷한 처지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에서는 또 억울하다는 말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수십 번을 여론조사를 해줬고 예. 거기에 여론 조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금 의혹도 밝혀지고 있는데 거기에 선거를 전후로 해서는 각종 밤낮으로 통화를 해줬고 통화해줄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만족하고 김건희 여사도 만족하고 김건희 여사는 오죽하면은 내가 명 선생님한테 의지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사기꾼이다. 협잡꾼이다, 그냥 정치 브로커다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말한 대로 선거 이후에 완전히 끊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필요할 때는 취하지만 다시 필요가 없어지면 뱉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을 전체를 알 수 있는데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연 우리가 국정 운영을 계속 맡겨도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본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떠올리면서 생각하시고 본인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부정을 저지른 게 있다면 그 죗값을 다 치르십시오. 대신에 그것을 공개한다면 역사 속에서 저는 명태균 씨 이름이 남을 수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폭로해서 잘못된 시정을, 잘못된 국정 운영을 멈추게 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본인의 지금 과거를 한번 다시 되새겨보길 바란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사에 남아달라. 명태균 씨가 남이 장군을 본인 스스로를 지금 빗댄 거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가시하는 성향을 저는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장군이 16세 그 과거에 묵과에 급제해서 27살에 지금
현재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 병조 판사에 이르렀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인물을 본인에 빗대어서 자신의 처지를 얘기한다는 거는 명태균 씨의 본인 스스로의 가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라 생각하고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면 앞으로 있을 검찰 조사에 충실히 그리고 빠르게 응답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 보도에 따르면 명 씨가 지인에게 추가 폭로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대통령실에 신호를 보냈는데 연락이 일절 없었다. 자료를 공개할지 말지는 대통령실 의중에 달렸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박절이 아니라 손절을 당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한겨레 만평에 그게 쓰여 있었죠. 저는 이게 예정된 수순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윤 대통령 부부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도 거기에 응답할 수가 없죠. 지금은 윤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 씨가 사느냐 마느냐 거기에 문제가 달려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명태균을 구하고 말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명태균 씨 처분을 그동안 늦췄던 거는 뭘 갖고 있는지 판단이 안 섰고 갑작스럽게 터졌던 문제에 대처 방안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소환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판단이 섰다는 거고요. 최근에 마지막 구조 신호는 그걸로 기억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김건희 음성 파일을 갖고 있지 않다. 네. 그 말인즉슨 나는 갖고 있다. 나 잡아가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죠. 나 구속하면 윤석열 대통령 한 달 안에 탄핵 퇴진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명 씨 말이 실현되는지 봐야 될 텐데요. 조국 혁신당이 명태균 씨의 바람을 실현하는데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자, JTBC 취재에 따르면 명 씨가 검찰에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딸이 받을 충격이 두렵다. 지하 주차장 등을 통해서 비공개로 소환해달라. 하지만 검찰은 지하 주차장이 없다. 1층에는 기자들이 대기 중이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긴 위원님, 네.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글쎄요, 갑자기 돌연 조금 강경한 입장에서 약간 좀 쇠약한 입장으로 좀 변한 것 같은데, 이 기존의 명태균 씨의 녹취록을 보면은 방금 또 우리 김보엽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뉴스는 모두 다 가짜 뉴스다. 예. 그리고 나를 구속하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들을 모두 다 터뜨려 버리겠다. 그리고 자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소위 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검찰 조사가 이제 시작되고 소환을 통보하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우리 명태균 씨의 이 심정적 좀 쇠약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정말 딸과 가족들이 걱정해서도 있겠지만 사실 본인의 손을 떠난 제3자의 녹취가 공개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걷잡을 수 없는 내용까지 이제 터질 수가 있으니까 아마도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 없는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한편으로는 사실 자기가 떳떳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떳떳하다면 딸과 가족들이 충격을 받을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이 소환 조사를 모레 할 것이고요.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냐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일단 사실상의 특별수사라는 점을 검찰에서는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늑장 수사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지금 사실 선관위에서 창원지검에 수사를 요청한 지가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최초에 수사를 배정했던 수사과가 담당 검사가 없는 담당 검사가 공석인 수사과에 배치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9개월 동안 사실상 수사를 방치해놨죠. 그러고 나서 의혹이 짙어지고 나고 또 국정감사가 다가오니까 그때서야 검사가 있는 수사과로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검찰이 과연 의지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어떻게 된 검찰이 원래 의혹이 있으면 검찰이 파헤치고 언론이 그걸 보도하는 게 정상적인 행태 아닙니까? 근데 이 검찰은 언론이 파헤쳐서 의혹이 짙어지니까 그때서야 수사에 나서는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뭔가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뒤늦게 뭔가 지금 명태균 씨 의혹이 짙어지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니까 검사도 보강하면서 우리는 사실상의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척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명태균 씨의 핸드폰 그것과 관련돼서 명태균 씨가 뭐 어디에 묻었네, 불태우러 가야겠네 이런 증거 인멸을 암시하는 발언을 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조치하지 않고 그걸 방치해뒀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 검찰이 진짜 진정성을 갖고 있는 수사를 하고 있느냐를 그 가늠할 여부는 그 명태균 씨 핸드폰을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그걸 확보한다면 다소 늦었더라도 다소 늑장을 부렸더라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핸드폰을 결국 없어졌다,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해버린다면 사실상 이거를 증거를 인멸하도록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기자회견과 대통령의 담화를 앞두고 어제 민주당에서 녹취를 공개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앞두고 오늘 오후나 아니면 내일 중에 명태균 씨가 뭐 추가로 공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와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민주당 역시도 아직 뭐 새롭게 추가로 공개한 건 없는데 어제 내용 중에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죠.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윤상인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득이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 하니까 미륵보살이라 합니다. 네, 함성득 교수,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명 씨가 자신을 미륵보살로 부른다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명태균 씨 얘기를 들어보면 과장이나 허풍은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혀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만들어서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륵보살이라고 불렀는지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영남의 황태자다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 자체가 전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거는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도록 만들었는가를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 명태균 씨를 선생님 하면서 받들지 않습니까? 예. 제가 무지 의지하고 있는 것 알죠. 그렇게 받드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추앙하는 다른 분들한테 이 명태균이란 사람은 선생님 미륵보살 이상의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바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그들을 추앙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외에도 다른 녹취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 씨가 사모님은 그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 라고 물으니까 명태균 씨가 예라고 답을 했다는 거죠. 김인영 의원님. 네.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언급하는 내용 국민의힘에서는 특별한 입장을 안 내고 있는 거죠? 네, 그 녹취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저희가 저 녹취에 대해서는 입장을 안 내고 있는데 당시 저기 언급됐던 윤상현 의원 개인이 일단 입장을 내셨죠. 우선 허황된 얘기고 황당무계하다는 얘기를 하셨고 함성득 교수 요초조차도 자기가 미륵보살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미륵보살이라는 얘기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공천 관련해서 공관위원장 시절에 공천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받은 적이 없다라는 해명을 추가로 또 하셨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당시 당사자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른 상황이고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입장 밝혔으니까 그 입장으로 현재로서는 가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어제 이 내용 많이 다뤘고 윤상현 의원의 반론이 당시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그 뒤에 라디오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소위 말해서 과시하는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민당이 울고 먹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함성득 교수 역시 명 씨를 미륵보살로 부르거나 부탁 들어준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다는 점 김인영 의원이 짚어준 대로 저렇게 입장을 냈고 저건 JTBC 뉴스룸에 어제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긴 의원님. 네. 그런데 이 녹취 내용과 녹취를 뭐 꾸며내거나 했다기보다는 과시했을 수는 있는데 당사자들의 반박이 완전히 배치되고 있거든요. 약간의 어긋남이 아니라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명확히 사실관계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윤상현 의원의 답변, 인터뷰는 그 민주당 녹취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민주당 녹취 공개 이전에 이제 YTN의 인터뷰에서 나가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성득 교수에 대한 그리고 사모님을 운운한 것에 대한 녹취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글쎄요. 누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둘 다 지금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함성득 교수가 명태균 씨를 미륵보살이라고 부른 것 이외에도 다른 녹취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예. 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다. 나는 부처다. 심지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사람들이 왜 이제야 나오셨냐라는 취지로 본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예. 전 이거를 봐도 사실 그 전까지는 허장성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가 됐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이 나오면서 완전히 근거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금 믿음이 생긴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바라볼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아마도 한편으로는 저는 민주당이 왜 이런 녹취를 좀 공개했는가 좀 그게 의문입니다. 사실 공천 개입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증거를 들이대면은 훨씬 더 이 논의를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미신, 주술과 같은 의혹의 녹취를 공개한 것은 어떤 의도인가?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오방색, 그러니까 무속 논란으로 이 국면을 끌고 가가지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으려는 의도는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공개 시점, 내용 모두가 여러 해석들을 낳았죠. 자, 그래서 민주당이 또 공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공개는 안 하고 있고 내일 일단 기자회견을 보겠다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전까지는 추가 녹취록 공개는 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전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국민들께서 내일 있을 그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오롯이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저는 한마디 한마디 한 땀 한 땀 다 오롯이 국민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네. 듣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민심과 괴리되어 있는지, 얼마나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얼마나 국정 운영보다는 그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민주당에서는 추가적인 녹취 공개는 내일 담화 이전에는 없을 것이다. 다만 예. 내일 아마도 명태균 씨 내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약간의 변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뻔히 드러날 또 변명,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관련된 녹취를 민주당이 갖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아마 공개를 해서 대통령이 또다시 대국민 담화에서 거짓말을 했다. 국민을 속였다라는 내용으로서 녹취를 추가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그 이전엔 없을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내일 오전에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준비돼 있고 예정돼 있죠. 그걸 쭉 들어보고 녹취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 혹은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한다라고 해서 반박할 수 있는 녹취가 있다면 즉각 반박을 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검찰 수사 강혜경 씨는 8번째 소환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오늘 소환 전의 모습 보시죠. 죄송합니다. 강혜경 씨가 다 한개 들어가는데 혹시 저에 대해서 하신 말이 없습니까? 나중에 제가 조사 다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자, 김보엽 의원님. 예. 강 씨 조사됐고 이제 명태균 씨가 모레 소환되기 전에 여러 사실관계들을 좀 이제 정리하는 수순인 것 같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특수본 규모로 검사들을 투입을 했으니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데 또 성과가 덜컥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의 초점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디서 어떻게 예쁘게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심할 거거든요. 예. 그런데 명태균 씨는 8일 검찰 소환조사에 앞서서 혹은 검사와 처음 마주 앉은 자리에서 저는 이런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다 털어놓으면 검사님들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태균 씨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면서 검사와 마지막 딜을 하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검사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예. 그 뒤는- 일단 듣는다. 네, 듣고 나서 모아놓고 판단한다. 그렇겠죠. 예. 검찰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수사를 정말 성역 없이 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 류의 조언들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먼저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성과를 강조하고 싶겠지만
그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건 성과 자랑이 아니라 통절한 상황 인식이니까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절 같은 안이한 단어 사용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통렬한 사과를 해야지 적당히 넘기려 했다간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다시 대통령과 여당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제2부속실은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장소도 지금 마땅한 데가 없어서 외국에 가보면은 우리 뭐 가까이면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그 배우자가 쓰는 뭐 이런 공간이 또 널찍하게 있고 한데 용산은 지금 그런 것도 없고. 여사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도 확답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특검이 최선이란 말이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감 때문인데 보수의 운명이 내일 대통령의 입에 걸렸다는 분석입니다. 네, 마지막 기회 살리나 난리나.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일단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앞두고 음주운전했던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이 2달 만에 복귀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인물 한동훈 대표가 인적쇄신 대상자로 지목한 그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직무 배제가 되는 과정도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나서 언론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고요. 예. 40일이나 지난 다음에 언론에 공개가 되자 그다서야 뒤늦게 징계를 조치를 취한 다음에 지금 2달 직무 배제를 단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무 배제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예. 왜냐하면 이 강모 이 선임 행정관의 업무라는 것이 사실 용산을 출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 한남동을 출근하면서 한남동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뭔가 보고하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런 것들이 주된 업무였기 때문에 사실 용산을 출근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도 이 사람은 원래 하던 일을 해왔고 직무 배제 기간 중에도 사실상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지어 지금 계속해서 출근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남동 라인 한동훈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해야 되는 인적쇄신 대상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 대통령실 입장이 뭐였냐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없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2년 전에 뭐 100명 정도를 바꾸기도 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저는 그게 아주 상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라인은 100명이나 바뀌는 동안에 김건희 여사 라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면허 취소가 돼도 바뀌지 않는 그게 지금 대통령실 인사의 현 주소인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대통령실 실세로서 뭔가 이 사건을 뭔가 행사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강기훈 선임 행정관을 어떻게 처분하냐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이런 인사권이 아니면 권한이 계속해서 행사되고 있느냐 아닌가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인적쇄신해야 된다라고 아예 대통령한테 직언을 한 대상자이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직무 복귀가 됐고 그 얘기는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내일 기자회견은 그건 봐야 될 부분이고 저는 뭐 대통령실에 지금 인사 관련돼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강 선임 행정관 개인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비서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가장 높으신 분도 비서실장이라고 지칭하죠. 이 비서의 비자는 숨길 비자입니다. 대통령의 비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야 되는 게 본연의 역할인데 이 강 선임 행정관은 본인이 얼마나 지금 많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해야 될 저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처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실을 근무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네,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담화가 국정 쇄신과 앞으로 남은 임기를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할 것인가를 따져볼 수 있는 좋은 국민의 기회인데 이걸 앞두고 음주운전했던 대통령실 행정관이 2달 만에 복귀했다는 것은 상당히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상황을 꼬이게 대통령실이 스스로 만든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꼬여버린 건지는 좀 따져봐야겠죠. 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엽 위원님. 예. 대통령실이 사표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항상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재인 정부 탓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입하던 시절에
비서관의 음주운전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에 보도 당일에 사실상 파면에 해당하는 직권 면직 조치를 했습니다. 네. 이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해는 한편으로 가는 게 김건희 라인 함부로 못 건드는 거 있고요. 그 참모들의 수준도 딱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수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만한 사람을 다시 구하기 힘들다라는 판단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억지로 다시 데려다 쓰지 않을까. 그래서 합니다. 억지로 쓴다. 네. 이긴 의원님. 그런데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어떻게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앞두고 이런 소식들이 이제 언론에 오르내릴 수 있을까? 대통령실 정말 민심 잘못 읽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심을 잘못 읽는지는 한참 됐고요. 사실 지난 2월 달인가요? 이 KBS에서 국민과의 대담에 나섰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이슈에 대해서 박절하지 못해서 생긴 이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국정 운영과 당정 관계를 보면 유독 면담을 요청하는 한동훈 대표한테만 박절하고 본인이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화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윤 정부 당시 처음에 출범했을 때 어떤 기치를 내걸고 당선됐습니까?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가치가 존속되고 있는가 국민들은 아마 자문하고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남의 눈에 티끌보다 제 눈에 들보부터 먼저 보는 그런 국정 운영 하셔라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기자회견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굉장히 주목이 되고 여러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아니다. 기대를 뛰어넘을 것이다. 기대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네 분께 사전에 이거는 꼭 당겨야 된다라고 3개씩 좀 짚어달라고 하셨는데 먼저 성치윤 의원님. 자, 준비된 내용 한번 보면 변명 없는 사과 짚어주셨고요. 거짓 없는 해명.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저 정도 담기면 그나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더 강하게 담고 싶었는데요. 예, 강하게 담지 그러셨어요. 그 최소한의 내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예. 일단 변명 없는 사과라 함은 아까도 계속해서 언급된 것처럼 뭐 대통령과 부인은 모든 사람에게 박절하기 참 어렵다. 이렇게 또 앞에 서문을 달고 뭔가 변명을 하실까 봐 포털 같은 데 검색해 보면 사과문 쓰는 법, 반성문 쓰는 법 이런 거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반성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과해야 되는지 뚜렷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거짓 없는 해명은 그렇습니다. 아마도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 핸드폰을 철저하게 숨겼다는 것을 확신을 한다면 아마 수많은 거짓말을 하실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경우 민주당이 갖고 있는 녹취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그 거짓말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없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해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특검도 조건 없는 특검이 뭐냐. 계속해서 분명 특검 질문이 나올 겁니다. 본인이 먼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면 아마도 수사가 뭐 미진하다면 국민들께서 미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아니면 뭐 국회에서 가져온다면 국회에서 예. 통과시킨다면 뭐 이런 식의 조건을 달 수 있어요.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그렇죠. 뭐 그런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면서 뭔가 국회로 공을 돌려버리는 발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국민들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특검이든 받겠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3가지를 네. 조건으로 자, 말씀드렸습니다. 저 특검 수용에서 방점은 조건 없는 이네요. 조건 없는. 자, 김윤영 의원은 어떤 거 짚어 오셨습니까? 자, 제가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현재 전국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명태균 의혹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향후 국정운영 기조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 저 역시 이건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앞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현재 명태균 씨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 의혹에 관해서 가장 잘하는 것은 대통령 본인과 명태균 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명태균 씨의 입장만 듣고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속 시원하게 입장을 정확한 사실을 밝혀줘야만 이 현황 파악도 되고 상황 진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뭐 대통령께서 지금 국정 지지율이 낮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국정 기조를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해서도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하셔야만 대통령님이 직접 얘기하셔야만 예. 남은 임기 동안에 국정 드라이브를 계속 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보엽 위원의 먼저 웃음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자백 용서 약속. 예, 오늘 작가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마침 오늘 오전에 저희 탄핵추진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저 3가지는 조국 대표가
언급한 겁니다. 예. 자백하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태균과는 어떤 관계고 정말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줬는지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용서, 그러고 나서 용서를 구하라. 약속,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법 이 두 가지를 받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네. 이 세 가지를 하지 못할 경우 조만간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돈다는 거 아닙니까? 남은 임기를 반환하는 것도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길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기인 위원이 준비한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가짜 뉴스나 반정부 세력 언급은 하지 말자. 구체적인 경제 부응책을 제시하자. 공천 개입 의혹 해명과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대체로 알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담아야 될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지적하는 게 유의미하다고 판단을 해서요. 지난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가짜 세력, 반정부 세력, 부패 세력이라고 하면서 정부와 사실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시민들을 사실상 반정부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말들 많이 하셨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분열된 국론을 화합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에서만큼은 그런 말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사실 이번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명태균 이슈 내지는 공천 개입 의혹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기자회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인 경제 진작 부응책이 나와줘야 된다. 얼마 전에 시정연설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하기는 했지만 4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기조만 밝혔을 뿐 어떻게라는 건 없거든요. 네.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응책이 필요하다. 이게 나와줘야 되고요. 무엇보다 공천 개입이겠죠. 사실 대통령 본인의 목소리가 담긴 육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공관위가 들고 왔길래 라고 하는 그 공관위가 누구인지, 혹은 김영선 해주라고 했다. 그래서 그 말을 했었던 상대방 주체는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명태균 씨가 81번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지시한 의혹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인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이슈라든지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검찰의 수사가 무력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국민들의 의혹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조건은 없는 특검 수용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세 분은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주장하시는 거고 특검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김민정 의원은. 네, 저 준비된 내용들을 내일 한번 체크해보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가 OX를 한번 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목소리들 나왔는데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들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한다. 이게 어제 나온 입장이거든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 수용 여부 앞서 이제 세 분은 해야 된다. 조건 없이라고 했는데 안 할 가능성이 지금 크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들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기자회견을 보고도 납득하기보다는 뭐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담화문에는 담길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고요. 제로. 아마 그 대신에 기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특검에 대한 질문을 하고 특검에 대한 답변을 결국은 받아낼 겁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께서 특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조건을 붙이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혹시 뭐 조건 없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인가? 대통령의 말이 갖는 무게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대통령이 지난 담화 때, 지난 기자회견 때 그 최상병 특검 관련돼서
그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국민이 느끼기에 미진하다면 특검 제가 먼저 요구하겠다라고 사실상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거짓말이라고 말하냐면 그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서 최상병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돼서 국민들께서는 계속 이거 부족하다, 미진하다. 심지어 그 유가족들은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거짓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혹시나 이 특검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뭐 어떤 요구가 있다면 내가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한들 국민들께서 과연 그 대통령의 말에 신뢰를 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우려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셔야 된다. 특검과 관련된 발언이라면 더더욱이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그 기회만 이번만 넘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할 수 있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그런 발언들만 해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봐요, 이 특검 문제? 일단 특검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3차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오히려 더 강한 조항을 가지고 특검을 지금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특검이 순수한 특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최상병 수사를 얘기하셨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가 안 나오는 걸 지금 검찰과 연계짓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가 미진한 건 공수처에서 지금 늦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에서 일부에서 특검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있지만 당 주류에서는 이 특검 자체가 민주당의 의도가 보이고 또 여전히 악법적 요소, 반헌법적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특검에 대해서만큼은 당장에 수용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제 내일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 생각보다 반발짝 더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게 없다 식이면 후폭풍이 심각할 것이다라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보엽 위원님, 예.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 담화 이런 거 쭉 저희가 살펴보니까 본인이나 가족이 문제가 돼서 의혹이 불거졌을 때 특검 혹은 검찰 수사에 대한 요구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수행했더라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자신 혹은 가족, 측근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되고 야당에서 특검을 요구할 때 그걸 거부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단 하나의 업적을 이룬 거 아닙니까? 국민 통합. 지금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 특정 지역,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보수 중에서도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과반을 넘을걸요. 그 정도로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데도 왜 이렇게 버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이 한보 사태에 연루됐을 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제 불찰이다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들 비리 혐의로 구속이 됐죠. 역시 검찰 수사 수용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책임을 통절하고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건평 씨죠, 형. 생수회사 소유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께 심려드려서 죄송하다.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검찰 수사의 수용을 밝혔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이 구속됐습니다. 아들도 수사받았습니다. 검찰 수사와 특검을 모두 수용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이 수사 대상인데 특검을 수용을 했고 그전에 검찰 수사라도 받으라고 한다면 필요가 있다면 받겠다.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과는 좀 사뭇 아주 많이 다른 상황이네요. 이긴 위원님. 네. 대국민 담화가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어떤 후폭풍일까요? 일단은 파격적인 조치가 나와야 되겠죠. 방금 김영삼 전 의원의 사례를 언급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참모가 써준 회견문에서 아들의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지겠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직접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본인이 직접 고쳤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도 검찰에게 강한 수사를 지시한다라는 그 일화도 분명히 있고요. 이 정도의 조치가 아니라면 분명히 국민들께서는 이 담화를 통해서 기대할 것은 없다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의 지지율을 봐서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국정에 대한 실기가 굉장히 축적되어 왔습니다. 좀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기대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없다라고 전 보여지고요. 여기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과거 같았으면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선거 개입과 국정농단이 드러났었을 때 보수 권력들이 굉장히 분화되면서 바른정당도 차려놓고 보수의 개혁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학습 효과가 돼가지고 이제는 친윤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차기 권력의 줄을 서는 그렇게 권력의 수렴이 된다 이런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도 4개 당의 4분의 정치인을 모시고 저희가 내일 기자회견까지 예상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리고 자세히 또 저희는 짚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By the Bowery's willow bright,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이 모습 기억하시나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전혀 다른 인적 구성을 가진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런 장면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의 당선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매직 넘버인 선거인단 270명을 거의 다 확보한 상황이고요. 트럼프 후보는 당선 연설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정치적 승리라고 자평을 하면서 국경 문제 등을 고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궁금한 건 이제 우리입니다. 트럼프 시대가 다시 열리는 이 상황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스뉴스는 당선됐다고 아예 기정사실화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미국에 얼마나 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이게 위기일지 기회일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내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와주셨고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민정훈 교수님 오늘 상당히 바쁘세요. 예, 방송사 많이 다니시고 계십니다. 예, 지금 당선됐다라고 못 받고 얘기해도 됩니까?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고요. 여전히 개표가 7개 경합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개표 진행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거의 80에서 90%, 물론 아직까지 미시간이라든지 애리조나는 한 50% 정도밖에 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추세를 봤을 때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유력하기 때문에 네. 이걸 고려해 봤을 때 선거연단 270을 확보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승리 선언을 하셨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별 이변이 없는 한 언제 이제 그 윤곽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의미가 없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예, 승리 선언이 섣부른 게 아니었군요. 예상한 결과였어요? 저는 아침부터 방송을 저도 했는데요. 아침에 방송에서 이미 저는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같이 출연하셨던 패널분이랑 좀 이렇게 대립을 했었는데 네. 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 반 트럼프의 선거였는데 반 트럼프의 선두주자라고 불리우는 해리스 후보 자체의 경쟁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사실 저희 경제 정책 얘기도 하겠지만 해리스 후보 얘기할 때 해리스 후보의 경제 정책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럼 사실은 트럼프의 플래그십 정책처럼 관세, 무역 장벽 이런 거 생각 잘 안 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약한 후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죠. 윤석열 정부가 과연 준비가 돼 있는가? 민정훈 교수님,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이번 선거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제기를 했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까지 줄곧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방위비 협상을 뒤집을 가능성도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여기에 준비가 좀 돼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방위 분담금 협상의 주체인 외교부와 국방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2025년에 끝나는 현행 그 방위 분담금 협상을 다시 협상하자는 그런 요청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왔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응해서 조속하게 협상을 끝냈고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올 거고 그리고 재선 캠페인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 분담금 증액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과 더불어서 방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협상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외교와 국방부 어떤 주체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재협상의 원칙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서 어떻게 협상을 나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보시고 있습니다. 예, 그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8년 전에 당선됐을 때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당시에도 당선된 뒤에 후보 때 했던 말대로 진짜 했습니까? 아니면 조금 누그러졌나요? 아무래도 그 똑같은 데서 5억 달러를 그 지불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5배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시행됐던 그 협상에서는 결과를 내지 못했고요. 결국은 그 차기 넘어갔군요. 행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제도적으로 고려해 보실 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말기에 이제 최근에 방위 분담 협상금이 협상이 타결이 됐잖아요. 그게 5년짜리입니다. 네. 그리고 5년짜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5년 동안에 협상에 임하지 않아도 우리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한다든가 여타 비용을 지불할 그런 근거는 마련해 왔거든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협상을 요구했을 때 그러한 원칙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고자세로 나갔을 때 다른 부분에서의 타격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그 절충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우리가 예. 4년밖에 그 산 지속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미 5년 협상 결과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재협상을 꼭 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네요. 이런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협상을 하면 어떤 내용을 하느냐보다는 재협상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겠네요. 자, 경제 분야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지원금, 배터리 보조금 혜택이 모두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라는 분석들을 언론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준비를 해왔을까가 궁금해지는데 제 생각에는 그 지상전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지상전이요? 싶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번에 저희는 대통령 선거만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일반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원의 3분의 1이 바뀌고요. 하원이 다 바뀌는데 이전에 역학 구도가 어땠냐? 상원은 민주당이 약간 다수였고 하원은 공화당 다수였는데 지금 나오는 결과들을 실시간으로 보니까 상하원이 다 지금 공화당 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2기가 들어왔을 때 IRA 같은 거 이거 다 없애는 거 아니야?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던 거 이제 다 안 할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IRA 같은 경우는 입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원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상하원에 어느 정도 그립을 쥐고 접근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편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공장을 짓고 있고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공장을 짓고 있는 데가 주로 어디냐면 미국의 남부입니다. 아무래도 인건비도 싸고 지가도 싸니까요. 근데 미국 남부는 주로 어느 당이 잡고 있느냐? 다 지역구가 공화당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공화당의 의원들을 접촉함으로써 저희가 누릴 수 있는 부분,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 받는 거 그런 의미에서 지상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우리 외교 정책 상당히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자죠. 당선자의 그 외교 인맥과 좀 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맥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 외교 당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조용하게 접근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 하이기 때문에 정부가 접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신중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불편해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용하게 아주 신중하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인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주요한 그 외교안보 참모들이 다시 기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 미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트럼프 1기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올 때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어떤 그 전문화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당히 이제
친화적이었고 이른바 이제 올인 외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한테 불리한 점도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된다면요. 어쨌든 이 미국 대선이 끝나서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미국이 또 동아시아라든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중국 견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어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이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동맹들과의 관계를 잘해서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싱턴 정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일 관계를 개선해서 한미일 협력의 물꼬를 튼 그 장본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는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중심이 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미국 안으로 공장을 갖고 와라, 미국 안에서 생산해라,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라라는 정책은 저는 두 당이 공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속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정도에 있어서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제품 싸게 사다 쓰는 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 그럼 싸게 사다 쓰자. 다만 중국은 첨단 산업은 하면 안 돼. 이건 여러 가지로 안보에도 위험이 되고 우리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되니까라고 하는 정책이라면 네. 트럼프는 아예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버리고 싶어하는 이런 정도의 좀 더 강한 정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사실은 조금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 튜닝 해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입장 선회와 전략 선회를 해야 될지 이런 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반도 정세가 궁금해지는데 8년 전을 기억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오히려 북한하고 더 충돌이 잦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와 반대로 평화 국면으로 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집권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극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실현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대북 정책 기조가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였어요. 그래서 행정부 초기 때는 최대 압박을 통해 가지고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더 큰 핵 무기 버튼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북미 간의 교체 상태, 긴장 상태가 굉장히 높았죠. 그러다가 물꼬가 터지면서 북미 정상이 3번이나 조우하는 그런 맥시멈 관여가 최대 관여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 재선 캠페인 동안에 물론 여러 가지 선거 캠페인상 목적은 있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몇 번 만났다 이런 얘기도 했죠. 예,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보다 자신의 외교적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선거 캠페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2019년에 뼈아픈 외교 실패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만나자 정상회의를 하자 이랬을 때 북한 입장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물론 비핵화에 있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는 비용이나 어떤 기준이 높아질 거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두 정상이 다시 조우하자 이러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미 정상이 다시 조우하면서 어떤 양국 관계가 다소 교착 상태가 풀리는 그런 모양새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에 당선된 다음에 2017년에 상당히 경색될 것 같아 보였는데 2018년도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들어서고 하면서 굉장히 긴밀해지는 그래서 회담도 잦았고 물론 회담이 결렬된 적도 있지만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다.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기간에 끝나겠다, 협상을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단기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현상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제 협상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면
그렇다면 러시아가 북한과의 어떤 군사협력을 지속할 가능성 그 여지가 좀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예. 탄약이라든지 파병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북한에게 뭔가 반대급부를 줄 이유 그 명분 이유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러시아의 효용이 감소하게 되면서 북한도 주변으로 눈을 돌리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렇다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주변국들에게 다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또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허준영 교수님.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한테 기회가 될까요? 위기가 될까요? 저는 기회보다는 위기로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는 2016년 트럼프 1기 당선 때보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더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뭐 우리 민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 2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 주는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큰 상황인데 여기에 트럼프라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1기 겪어봤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사실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주변의 관료들한테 둘러싸여서 사실 하고 싶었던 걸 생각보다는 많이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때 뭐 저희 매티스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 아니되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 후로 사실 트럼프 쪽에서 한 게 뭐냐면 본인들의 키즈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2기 캐비넷은 훨씬 더 예스맨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를 바꿔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트럼프의 입김이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즉흥성이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는 점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보다 방정식 풀기가 좀 더 어려워진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제가 1분씩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정치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있고 뭐 내일 이제 대통령의 담화 발표도 있다고 하는데 국정 동력이 좀 약해진 상황에서 이런 그 바깥에서의 변수들이 아주 크게 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좀 한마디씩 부탁을 드릴게요. 뭐 저희 기관은 아무래도 국내 정치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네. 어쨌든 대외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미 관계를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 역량 하에서 지금까지의 네트워킹과 어떤 역량을 토대로 해서 대미 관계를 또 관리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트럼프 각각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대비를 해가지고 별개의 시나리오를 준비해가지고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역량 하에서 충분하게 한미 관계는 그 관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네트워크도 다 아직 살아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 워싱턴 정가의 그 전문가라든지 관료들이 풀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트워킹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소멸되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고 지속되는 연속성이 크기 때문에 큰 걱정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수는 조금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은 아마 고점을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경기는 올해 경기보다 조금 더 안 좋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트럼프라는 불안 요인이 하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불안 요인이 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건 미국이 초당적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초당적으로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 초당이라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의 초당적인 그렇습니다. 야당과의 협력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국회와의 협력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아쉽네요. 하지만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타임리스 뷰티 고훈진.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약은 있다. 안정이 세상을 구한다. 안정액. 압력줄을 없앤 새로운 압력 제어 시스템으로 소음은 사라지고 압력은 더 강해지다. 기대 그 이상의 기술. 쿠쿠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해봅시다. 사과는 말로 끝내는 겁니다. 활동 자제는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적 쇄신은 참모들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제2부속실은
제도 탓이란 의미입니다. 잘못했고 앞으로 안 그럴 것이다. 문제 있는 참모들을 바꾸고 제도를 손보겠다. 이 정도의 결론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 분노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수사와 처벌 같은 법적 판단을 아예 안 받는지, 공정과 상식은커녕 왜 불공정과 몰상식의 나라가 됐다고 느껴지는 건지,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이 없다면 이런 헤드라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내 민심 외면한 담화, 핵심 피해간 기자회견.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잠시 뒤 뉴스룸에 오늘도 명태균 씨와 관련된 단독 보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녹취에서는 명 씨가 김 여사가 캠프에 김영선 책상을 하나 준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김 여사 라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강기훈 비서관이 오늘 복귀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는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